안녕하세요. 능기고등학교 조중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로 보느냐, 아니면 인조 반정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후기로 보느냐,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선생님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사인데 광해군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 노선을 취했다라고 배워봤고요. 그리고 강홍립을 대표로 명나라 원군에 파병을 했고,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서 후금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는 처음으로 공납제도인 이 대동법이 시행되게 되거든요. 그 이전의 공납제도를 보면 가호 단위로, 집 단위로 토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등등을 거두는 세금 제도였는데, 이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즉 토지 1결을 기준으로 쌀 12두 또는 옷가미포 또는 동전을 받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더 추가적인 사항들은 밑에 내려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가 서인들의 힘을 받아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인조의 서인 정권은 자기들 정권의 정통성과 명분을 위해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정묘병자호란의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종은 이러한 전쟁들의 수치를 씻자라는 마음에 북벌, 즉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큰 효과는 못 거두는 북벌 운동입니다. 숙종인데 숙종에는 요 환국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국면이 전환되었다 해서 많은 붕당들이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이 환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고 말폐화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숙종기의 환국과 같은 붕당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 정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 사후에는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다라는 것들도 한국사에서 보셨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인데, 맨 먼저 대동법이 맨 처음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정법이 인조 때, 균역법이 영조 때 시행이 되게 되는데, 영정법은 토지 제도로서 당시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거두는 체제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박아 넣은 게 영정법이다.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이고, 다음에는 역을 균등하게 하는 균역법이거든요. 원래 사람들한테 장정에게 군포를 2필씩 1년에 거둔 거를 한 필로 거두는 균역법이고, 대동법은 위에서 봤듯이 1결당 쌀 12두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정부에서 각각 지역의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들을 세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왕의 음식상으로 쓴다든지 다양한 물건들이 활용이 되었지만, 쌀이라든지 또는 포라든지 동전으로 거두면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에 따라 이러한 물건을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가 이런 물건들을 팔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는 공식 상인 단체인 이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인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고 하게 되자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이 대동법의 공인의 활약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는 개인 무역인 사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사무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몰래 밀무역 형태로 사무역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당시 시장은 계시와 후시가 있어요. 계시는 오픈제 시장, 즉 공식적인 공무역을 하는 장소고, 후시는 뒷시장, 즉 밀무역을 하게 되십니다. 중강이라든지 책문에 후시가 알려서 사람들이 사무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행이 무역을 담당했다면 여기서는 부산 초량에 외관이 설치되고 이 외관에서 사무역이 허용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조선 후기에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한강을 위주로 활약을 했던 경강상인, 그리고 장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시들의 물건을 팔았던 붓짐 장소인 보부상 있으며, 그리고 송상, 만상, 내상 같은 대기업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LG 이런 단체를 할 수 있거든요.
송상은 개성을 주 무대로 활동을 했던 상인들, 그리고 만상은 의주, 내상은 동래에서 인삼 등등을 팔았던 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은경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의 16세기 초에 회치법 또는 연은분리법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순수한 은을 뽑아내서 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는데 조선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명나라에서 이러한 기술을 알게 되고 조선에 은이 많이 생산된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조공품으로 은을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조선이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 기술이 16세기 중엽에 일본에 전파된 결과 일본의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센고쿠 다이무들도 은의 이익을 취하고자 광산을 많이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무조건 이 물건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 동아시아에서 산삼 다음으로 인삼이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인식이 바뀌어 있었고요. 인삼 한 근의 현재 가치로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 조그만 인삼이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삼을 주요 수출품으로 많은 상인들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삼을 사기 위해 일본에서 특이한 은이 주조되거든요. 이 은의 이름을 인삼 대왕고은이라고 해서 인삼을 사기 위해 특별히 주조된 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은이 80% 정도 들어가 있는 고액 은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확산이 돼서 많은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식량 쌀들이. 그리고 광산 개발이 활성화된 결과 몰래 광산에 광물들을 채가는 잠체라든지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한국사에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내기법이 실려있는 농가 집성이 나오기도 하고 허준이 조선의학을 집대성한 결과 동의보감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천주교가 전파되게 되거든요. 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였지만 천주교에서 제사를 하지 않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박해가 일어난다든지 천주교를 탄압을 하는 그런 형상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쯤에는 실생활에 유용한 이 실학이 중국의 경세치용 실사구시의 분위기를 타서 발전하게 되거든요. 농사를 중시하는 중농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있는데 중농주의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고 중상주의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토지 제도를 개편해서 우리 민생을 살리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을 북학론자라고 합니다. 북학론자. 북쪽, 즉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하나의 학자들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으며 여기 이익과 홍대용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화이관을 탈피하기도 했거든요. 중국도 그냥 땅덩어리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실사구시라든지 경세치용에 따라 만들어지거든요.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해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리서인 탱리지를 이중환이 저술하기도 하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심리바다 거리를 잴 수 있는 눈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눈금을 보고 실측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조선에서는 양명학을 공부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제두예요. 정제두.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강세이기 때문에 양명학을 공부했다가는 사문난적으로 조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강화도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기르며 양명학을 가르쳤다. 정제두이고 이러한 학파를 강화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공연 예술에는 서민들의 애반을 발산하는 판소리라든지 가면을 쓰고 양반을 비판하거나 사회 현실을 꼬집는 탈춤, 산대놀이 등등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소설을 쓴 한글 소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이나 허생전 등등이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는 풍속화로 김홍도와 신용복이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민화가 또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서 문화의 교류를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역법인 이 시헌력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이 시현력을 만드는 데 주도를 한 독일 선교사 아담 샬가 교류를 하고 서구 문물에 대한 눈을 띄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네덜란드인들이 단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벨테브레이예요. 벨테브레이. 당시 일본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국가가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가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제주도로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이 벨테브레이도 태풍을 만나가지고 제주도로 표류를 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로 잡혀가서 훈련도감에 배치가 된 결과 홍위포와 조총을 만들거나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병자호란에 활동하기도 하고 국가로부터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다음에는 이 하멜이요. 하멜도 마찬가지 네덜란드인으로서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멜은 조금은 불쌍한 사람이기도 한데 제주도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잡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서울의 강제로 훈련도감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이때 벨테브레이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훈련도감에 소속된 하멜이 전라도로 내려 쫓겨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밥 좀 달라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여수로 가서 자벽에 종사한다든지 불쌍하게 살다가 간신히 탈출을 한 결과 일본으로 건너가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이때 조선에서 겪은 것들을 쓴 책인데 이 책을 하멜표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하멜표류기에는 조선의 상황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을 유럽에 전달하는 책이기도 했고요. 명나라 말기에 정두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사절단으로 건너가서 예수의 사람들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 과학서적 자명종 천리경을 가져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역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 에도 막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